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4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청 지역 첫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득표율 9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앞으로 3번의 경선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결과는 이미 정해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상황이 어떤지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기도 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계 기자, 조금 전에 경선 결과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 선관위는 조금 전 이곳 청주체육관에서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이 충청권을 첫 번째 대선 경선지로 선정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88%대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김동연 후보가 7.54%로 2위, 김경수 후보가 4.31%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후보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아쉽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며 단일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아직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목표는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각 후보들은 충청 지역에 맞는 정견 발표도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3명의 후보는 모두 충청권에 특화된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충청을 포함해 과감히 권역별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은 K과학기술을 이끌 세계적인 과학 수도로 충남, 충북은 첨단 산업벨트가 들어선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충청의 광역교통망 확충에 집중하겠다고 했고, 촘촘한 광역교통망은 충청권 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김동연 후보는 충청의 일자리와 교육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충남, 대전에 대기업 도시 3개 건설하겠습니다. 대기업 일자리와 연계 서울대 3개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은 내일은 울산에서 영남권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 주에는 호남과 수도권, 강원 등의 경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주체육관에서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앞서 새 후보는 첫 TV 토론에서 각종 정책 이슈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권 교체와 계엄 재발 방지에는 뜻을 모았습니다. 이 반면 차기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시점과 당 정체성, 감세 정책 등에서는 상당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새 후보는 첫 TV 토론에서 내란의 완전 종식을 위한 사명권 제안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성공하면은 다행이고 실패해도 다시 또 정치적 역관계 때문에 풀려날 수 있구나.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 후보 모두 공약으로 내세운 대통령실 세종시대는 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 후보는 용산 집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한 반면 지금 당장 또 어디 딴 데로 가기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렇다고 그 국민 혈세에 들여서 또 미리 준비할 수도 없고.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바로 집무실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가 서울과 세종으로 나뉘어져 있으면서 그 행정의 비효율이 엄청납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대통령이 세종에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수, 김동연 두 후보가 내세운 증세 공약을 두고는 이 후보가 국가위기를 강조하며 민간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자 김동연 후보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유력한 정치인들이 감세 얘기를 하면서 또 많은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국민들을 기만할 수 있다. 이른바 중도보수 논쟁을 두고는 이 후보와 김경수 후보가 공감대를 형성한 반면 보수 진영이 보수의 역할을 완전히 팽개쳐버렸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저는 보수적 영역도 책임을 일부 져야 된다고. 진보적 가치에 뿌리를 둔 중도 정당으로서 중도 보수의 보수까지도 아울러가는. 김동연 후보는 제대로 된 진보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4명의 대선 경선 후보가 첫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이재명 후보에 맞서 승리할 후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챗GPT 무료 제공 등 AI 공약에 의문을 제기하며 해당 공약이 적힌 종이를 찢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AI 공약은 빈 깡통입니다. 찢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이 후보의 공약은 거짓말 공약이라며 호응했습니다. 2차 경선 진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각 후보들은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깨끗함과 중도 확장성 등을 내세웠습니다. 유정복 후보는 이 후보와 대척점에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며 모든 의혹에서 자유로운 자신이 적임자라고 했습니다. 비리, 또 전과, 막말, 거짓말 모든 의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밸런스 게임에선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중 나라 곳간을 덜 거덜내는 정책을 묻는 질문에 다음 중 나라 곳간을 더 걷어내는 정책은 1번 기본소득, 2번 지역화폐. 모든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택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것보다 더 나쁜 악 중의 악, 세금으로 빚을 나눠주자는 것이라며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일은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이른바 죽음의 조로 불리는 네 후보의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후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4명으로 추려지는 1차 컷오프 결과는 오는 22일 발표됩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주말 토론회를 마치고 사흘 뒤면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결정합니다.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에 나경원, 안철수 후보가 뒤를 따르는 구도입니다. 후보들의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힘 AI 특위위원장인 안철수 후보는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를 향해 AI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지금 그 이야기하는 고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너무 규제가 많은 점이 굉장히 있습니다. AI 잘 모르시죠? 사용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챗GPT도 쓰고 퍼플렉스도 쓰고. 가수 김은국 씨와 서민 교수를 캠프로 영입한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 덕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안 후보가 한 여론조사의 편향성을 문제 삼은 걸 두고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자 안 후보가 이를 다시 반박하며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리더십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리더십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부산 지역구 의원들을 선거 캠프 전면에 배치한 한동훈 후보는 4.19 65주년을 맞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공수교대 아닌 시대교체라며 민주당에 정권을 넘겨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우리의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SNS에 스몰포 구도는 본경선 후 빅1이 될 것이라면서 중범죄자가 설치는 국면이 그때 되면 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경선 끝나는 순간 이재명 후보와 오차범위내 박빙 구도로 들어갈 겁니다. 모레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단 4명만 살아남는 만큼 국민의힘 후보들의 신경전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경선 레이스가 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첫 번째 경선 압승 배경과 국민의힘 주자들의 경선 전략에 대해서 정치부 장세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예상대로 민주당 첫 순회 경선은 이재명 후보의 압승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가 이재명 후보는 1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지만 88.15%라는 수치는 비교가 의미 없는 말 그대로 압승입니다. 지난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가 충청 지역에서 50%대 득표율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땐 이번보단 경선 주자가 더 많았던 걸 감안해도 2위인 이낙연 전 총리와 20%포인트 차이에 불과했던 반면 이번엔 1, 2위 격차가 80%포인트가량으로 격차가 컸습니다. 자, 이처럼 큰 격차의 배경은 뭘로 봐야 할까요?
일단 이 후보가 지난해 총선과 두 차례의 대표 연임을 거치면서 당을 확실하게 장악한 데 따른 걸로 봐야 할 겁니다. 이 후보는 지난 총선 당시 소위 비명행사라는 논란을 겪으면서 친명계 인사들을 대거 원내에 입성시킨 바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지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대세론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첫 순회 경선 지역이 충청권이었는데 이것도 처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후보는 첫 지역 일정으로 대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죠. 여기엔 경선보단 본선을 염두에 둔 전략이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텃밭인 호남과 영남 사이에서 당락을 결정해왔던 민심 바로미터의 역할을 한 충청권 표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후보가 0.7%포인트 차로 패배했던 지난 대선 때 충청권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가 더 높았습니다. 당시 이 후보는 세종을 제외한 충남, 충북, 대전에서 모두 밀렸습니다. 14대부터 20대까지 7차례 대선에서 충청권이 선택한 후보는 모두 당선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창당 후 처음으로 충청에서 경선을 시작한 것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경선은 민주당과는 정반대 분위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주자만 8명에 달하는데요. 예비 경선과 최종 양자 경선까지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 후보 4명의 첫 경선 토론회가 있었는데 중도 확장과 당심 사이에서 고심하는 장면들이 여럿 나왔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향해 탄핵에 반대했는데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에게 사과했느냐고 따져 물었는데 김 후보는 계엄에 찬성한 적 없다면서도 계엄의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안 후보 입장에선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강조한 반면 탄핵에 반대했던 김 후보 입장에선 중도층과 당심을 모두 절충한 답변을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경선에서는 뭐 당심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중도층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중도층에 좀 더 강점이 있는 걸로 평가받는 한동훈 후보는 물론이고 이제 당 지지세에서 앞선 걸로 평가받는 김 후보와 나경원, 홍준표 후보 모두 최근 중도 확장성에 무게를 둔 발언이 적지 않은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질문에 지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중도층 표심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세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중국이 서해에 이동식 구조물뿐 아니라 이 시추선 방식의 고정 구조물을 설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서해 공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추 시설이 아닌 양어장 관리 시설이란 입장입니다. 한중 외교당국은 조만간 실무진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직경 70m 규모의 대형 양식장인 설란 1, 2호기를 설치한 중국은 4년 뒤엔 양식장 관리시설이라며 약 100m 크기의 철제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물이 양식장 관리시설이 아닌 해저에 철제 다리를 박은 고정식 광물 시추시설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01년 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부분을 잠정 조치 수역으로 설정하고 어업을 제외한 광물 채취와 고정 구조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 인공 구조물을 만든 뒤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수법이 서해에서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건데 외교부는 이달 중 서울에서 중국과 국장급 해양협력 대화를 개최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중국의 고정식 구조물 설치가 사실일 경우 영토 주권 침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서해 구조물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일각에선 친중 프레임에서 탈피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정치권 모두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비바람이 부는 궂은 날씨에도 서울 도심은 하루 종일 인파로 붐볐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서는 대규모 퍼레이드가 펼쳐졌고 대통령 탄핵 관련 집회도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현장 모습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술분장을 한 남성이 말을 타고 광화문 한복판을 행진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뒤를 따르고 로마군도 등장합니다. 기독교 기념일인 부활절을 하루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퍼레이드가 진행됐습니다. 각종 체험 행사장에는 궂은 날씨에도 시민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예수님 부활하는 뮤지컬, 대형 뮤지컬이 있다고 해서 그거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만 있다가 실제로 보게 된다고 하니까 설레면서 왔습니다. 온 가족이. 오늘 여기 오니까 어때요? 좋아요.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행사를 즐겼습니다. It was for me it was a surprise because I did not know that there were so many Protestant people in Korea. So it was new for me and it's very nice, very positive atmosphere. I come from a Catholic country, yeah, and for me it's totally different because Easter is more quiet, yeah, but I like the atmosphere very much.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2주가 지났지만 도심 내 탄핵 관련 집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는 직접 대선에 출마하고 윤 전 대통령을 자유통일당에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진보단체들도 주말 집회를 이어가며 내란 청산과 민주정부 수립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제주도 한라산에서는 봄을 맞아 말 100여 마리를 초원으로 옮기는 말몰이 행사가 열려 장관을 이뤘습니다. 남쪽 지방은 포근한 기온에 나들이 즐기기 좋은 날씨였는데요. 반면 수도권 등 중부지방엔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한라산의 푸른 들판 위로 말들이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크기도 색깔도 가지각색입니다. 겨우내 추위를 피해 저지대로 이동했던 제주마가 봄을 맞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말들이 뛰니까 저도 막 시원하게 달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해발 650m 고지대에 위치한 제주마 방목지는 국가유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1년에 단 이틀만 공개됩니다. 휴가를 내고 이렇게 제주도로 오게 됐는데 봄 날씨도 너무 좋고 바람이 부는데 가족끼리 나와서 신나고 좋습니다. 동해안 둘레길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유채꽃 향연에 관광객들은 추억을 담습니다. 꽃이 예쁘고 하늘도 좋아요. 파란색이어서 예뻐요. 오늘 대구와 광주의 한낮 온도가 25도를 넘는 등 남부 지역은 예년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강풍특보도 곳곳에 내려졌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고 포근한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야간 훈련을 하던 공군 전투기에서 기관총과 기름 탱크 등 부품이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산에 떨어져 민간 피해는 없었는데요. 민가 오폭 사고로 재발 방지를 약속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사고가 나 공군 내 철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달호 기자입니다. 사고는 어젯밤 8시 20분쯤 강원 평창군에서 발생했습니다. 공군 경공격기인 KA-1에서 기관총 장착 장치와 실탄 500발, 연료 탱크 2개가 분리돼 땅에 떨어졌습니다. 추락한 장비 무게만 310kg에 달합니다. 다행히 산악지대에 떨어져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를 낸 조종사는 조작 버튼을 잘못 눌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군은 현장 수색 작업을 벌여 기관총 장착 장비는 수거했고 연료 탱크와 실탄 수십 발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6일 경기 포천에서는 KF-16 전투기가 폭탄 8발을 민가로 떨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인과 군인 등 52명이 다쳤고 건물 196개 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불과 43일 만에 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군은 공군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한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번 낙하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외도가 의심된다며 잔혹한 수법으로 연희를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에서 CCTV를 설치하던 작업자가 떨어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한 다세대 주택에서 현장 감식을 하고 나옵니다. 오늘 새벽 5시 55분쯤 20대 여성이 동거 중인 연인을 살해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손발을 묶은 뒤 흉기로 얼굴 등을 내리쳤습니다. 공업용 작업도구로 신체 일부도 훼손하려 했습니다. 남성이 직접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는데 병원에 옮겨진 남성은 한쪽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성은 체포 당시 외도가 의심됐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여성이 언제 어떻게 범행 도구를 마련하고 범행을 준비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입구에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서울 관악구 기계식 주차장 안에서 CCTV를 설치하던 50대 작업자가 사다리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작업자가 있는 걸 몰랐던 차주가 차량을 호출하자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며 변을 당했습니다. 외부에 작업 중 표시는 없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주택가 지붕 위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일가족 7명이 살던 경기 동두천시의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10대 딸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지고 60대 큰아버지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개막 최단 기간 100만 관중을 돌파한 프로야구 열기가 시즌 초반부터 뜨겁습니다. 높아진 인기만큼 표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불법 암표 거래, 온라인 사기도 빈번해 야구 팬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암표 단속을 강화했지만 적발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데 이나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즌 초반 1위를 달리는 LG 트윈스 홈 경기가 열린 잠실야구장. 표를 못 구해 난처한 기색을 보이자 노점 상인이 은밀한 제안을 건넵니다. 소비자랑 테이블석을 지금 얘기하는데 테이블석은 12만 원이고 테이블석은 7만 원씩. 암표상과 연결해주겠다는 건데 가격은 정가의 3배가 넘습니다. 여러 장 사면 할인을 해주겠다고도 합니다. 엄마 아빠 거까지 4장에서 26만 원이면 돼요? 일부 노점 상인들이 암표 상가의 중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수요가 많다 보니 사기도 기승을 부립니다. 직장인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표를 구입했다가 20만 원 넘게 돈만 날렸습니다. 돈을 더 보내면 표를 주겠다던 판매자는 종적을 감췄습니다. 아들과 야구 경기를 보러 가고 싶어서 급하게 야구표를 찾아보다가 사이트 화면이 너무 진짜 같아서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떨어지고서라도. 금융사기 방지 사이트에 등록된 티켓 사기 피해는 개막 한 달도 안 돼 벌써 700건을 넘었습니다. 경찰은 사복 차림으로 잠복해 주기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속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점점 은밀해지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 9시에 들어가면 범이 뭐냐면 경찰. 절대 손치 말고 저기는 위에는 청원해드리걸요. 실제 거래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암표상이 오리발을 내밀면 처벌도 어렵습니다. 정가에 팔았다. 이제 보통 그렇게 많이 진술하고요. 정가에 파는 행위는 암표 매매가 성립이 되지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추정이 되더라도 법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는. 매크로 등으로 암표를 대량 확보해 판매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현장 거래는 벌금 20만 원 수준의 경범죄가 적용돼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가전제품이나 붙박이장 같은 옵션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로 사서 설치하는 것보다 편하고 인테리어 측면에서도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주를 앞두고 날벼락을 맞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왜 그런 건지 소비자 탐사대 차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냉장고가 있어야 할 공간이 텅 비어 있습니다. 입주한 지 6달이나 됐지만 분양 당시 계약한 빌트인 가전이 설치되지 않은 겁니다. 사서 먹고 오거나 배달시켜 먹고 너무 불편하죠. 몇 개월째 지금 냉장고와 인덕션이 설치되지 않은 또 다른 세대는 이중으로 돈을 내고 가전을 구입해야 했습니다. 총 670만 원이었는데 할부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샀죠, 그냥. 옵션으로 계약한 가전이 설치되지 않은 세대가 단지 내 91세대. 피해 금액은 5억 원 가까이 됩니다. 빅5 대형 건설사 브랜드를 믿고 3천만 원 옵션을 계약했던 A씨도 입주 때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싱크대는 수도꼭지와 개수대가 없이 뻥 뚫린 상태고 드레스룸은 선반 없이 텅 비었습니다. 다용도실엔 시멘트 벽과 전선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속았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일군 건설사라고는 브랜드를 보고 제가 들어온 건데. 건설사들은 분양 전엔 화려한 견본주택을 차려놓고 유상 옵션을 권합니다. 하지만 영세업체에게 시공을 맡기고 책임을 미룹니다. 시공사는 AS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 유상 옵션 자재를 계약한 계약 업체에게 일단 책임이 있습니다. 분양가에서 유상 옵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0%에 달하는데요. 건설사들이 옵션 시공은 영세업체에 맡기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약 보증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빨리 도입을 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제도적 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죠. 계약대로 옵션 시공이 되지 않을 경우 보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자 탐사대 차순우입니다. 지난달 산불이 발생한 영남 지역은 아직까지 집계가 다 되지 않을 만큼 피해가 컸습니다. 더욱이 관광객들의 발길마저 끊겨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길이 심리에 펼쳐졌습니다. 벚꽃 터널 아래로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경남 하동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심리 벚꽃길이 올해는 산불 영향으로 한산합니다. 관광객들이 아무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 당연히 시장에 장사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산불 피해가 급격히 확산하자 하동구는 심리 벚꽃길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해마다 15만 명가량 찾던 축제가 취소되자 방문객은 6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찾아주시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북에서는 산불로 3, 4월 축제 12개 이상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지난달 영덕의 관광객 수가 지난해 대비 반토막 나는 등 산불 피해 5개 시군에서 평균 18% 줄었습니다. 이에 청송군은 고향 출신 2만 5천 명에게 고향 방문과 소비를 호소하는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고 영양군은 축제 대신 산나물 팔아주기 운동으로 행사 성격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가지고 또 산불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기부를 하기로 또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주셔가지고 올해는 그렇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일회성 행사로 관광객을 꾸준히 불러 모으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 때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18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어제 오후 2시쯤 이 전 장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지난 2월 18일 경찰이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2달여 만입니다. 자료 확보하셨나요? 조사는 밤새 이뤄졌고 이 전 장관은 18시간 만인 오늘 오전 7시 40분쯤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일부 언론사의 전기와 수도를 끊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차장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은 없습니다.
경찰은 분석한 압수물 등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추가 증거 확보를 시도했지만 대통령 집무실 CCTV 압수수색은 경호처에 막혀 무산됐습니다. 이 전 장관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의대 증원이 사실상 백지화됐지만 의료계 집단 목소리는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인다고 하는데 의료계 내분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다음 주 의대생들을 만나 수업 복귀를 설득할 예정입니다. 의대생 수업 참여율이 아직까지 25%대에 그치자 장관이 학생들을 상대로 직접 호소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의대 교육 정상화는 당분간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내년도 의대 증원 철회를 이끌어낸 의료계가 내일은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여는 등 집단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께 정부가 어떻게 이 의료 정책을 잘못 만들어 왔는지, 그래서 1년 동안 어떻게 우리나라의 의료를 망쳐왔는지를 알리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정작 의정 갈등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의대생과 전공의들 사이 이 같은 집단 행동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논란을 낳고 있는 박단 전공의 단체 대표의 강경 자세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큽니다. 이런 식의 투쟁으로는 이제 얻어낼 수가 없는 게 훨씬 많고 시간이 많이 흘러버려서 사실 평전공이나 평의대생들의 어떤 투쟁의 원동력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 의사를 전체 투표 등으로 수렴해 앞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의료계 내부에선 나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미국발 관세 폭탄에 주춤했던 금값이 다시 뛰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불안감을 느낀 중국인들도 금 사재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제라도 금 투자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걸까요? 돈이 보이는 경제에서 노도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1월 금값이 뛰면 수익을 보는 금 ETF에 투자한 오모 씨. 이후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증시가 주저앉자 금 ETF 비중을 더 높였습니다. 관세 정책으로 인한 대내외적 불확정성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금값은 지난 9일 온수당 3,000달러를 돌파하더니 금세 3,300달러를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금값이 내년 중반에는 4,000달러를 돌파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연초 때만 하더라도 관세 우려 때문에 상승했었던 거거든요. 4월 초 이후부터의 상승은 미국채가 흔들리면서 발생하는 안전자산 수요거든요. 특히 중국인들의 금 ETF 투자가 이달 들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여기다 금과 함께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거란 전망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분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정책 브렉시스 때문에 미달러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 보니 그렇다면 금 투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10억 원 이상을 가진 금융자산가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3분의 1이 금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부동산보다 선호도가 높은 수치입니다. 금 가격이 사실 길게 보면 물가 상승률 이상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 해지 자산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게. 직장인이 금에 투자하고 싶다면 증권사 앱 등을 통해 금 ETF나 한국거래소 금 현물에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금 투자 비중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10% 안팎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최근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들의 필수 쇼핑 목록에
화장품이나 김 외에도 쌀이 추가됐습니다. 일본 쌀값이 폭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한국 쌀을 사가는 건데요. 일본 쌀값 급등의 원인과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는 뭔지 산업부 박상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사실 쌀이 무겁고 부피도 적지 않기 때문에 가져가기에 간편한 기념품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쌀을 사가는 거 보면 일본이 얼마나 비싼 겁니까? 네, 일단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자주 찾는 한 대형 마트에서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먼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10キロで日本だったら1万円ぐらいなので韓国で買った方が安いと思ったから。韓国のお米はとっても日本よりも今は安いんですけど重いのでお米はとってもだから持ち帰るのが難しいから宅配とかじゃないと持っていけないかなとは思ってます。 네, 통계상으로 봐도 일본에서는 올 초부터 쌀값이 뛰기 시작해서 현재는 쌀 5kg 평균 가격이 4,200엔, 우리 돈으로 약 42,000원 정도입니다. 1년 전만 해도 2,000엔 정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가격이 배로 뛰는 겁니다. 네, 그럼 일본인 관광객들 눈에는 우리나라 쌀값이 절반 가격이니까 여행 온 김에 사가는 거군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 있죠. 일단 SNS에 한국 쌀을 구매해서 귀국했다, 이런 인증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한 일본인은 한국 쌀을 자국으로 가져가는 일을 근육 트레이닝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또 다른 일본 관광객은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쌀을 신고하는 절차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뭔데 보면 이거를 우스개로만 좀 볼 수는 없습니다. 일본 오사카부에 있는 학교에서 쌀을 주 3회 급식에서 주 2회로 줄이고 빵을 대체하는 일까지 생길 정도니까 일본의 쌀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본 쌀값이 이렇게까지 폭등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합니까? 네, 일본 정부가 쌀값 폭등의 원인을 외국인 관광객 탓으로 돌려서 빈축을 사기도 했는데요.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4가지 정도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재작년 벌어진 기록적인 폭염,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직거래 확대 등으로 인한 수급 통제력 약화, 또 비축미 방출 시기를 놓친 게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꽤 오랜 기간 쌀 감산 정책을 추진해 왔잖아요. 그 정책 결과가 이번 사태까지 이어졌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쌀 과잉 생산이 만성화되자 일본은 1971년이죠. 본격적으로 쌀 감산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이 쌀 대신 다른 작물을 경작하고 보조금을 거기다 주고 쌀값은 다른 보조금으로 높게 유지해온 건데요. 그렇게 해서 쌀 생산량을 줄이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재배 면적이 1헥타르도 안 되는 영세 소농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도 생겼습니다. 이 당연히 폭염이나 고령화 등에 대응하는 유연성에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 결국 쌀 감산 정책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정부가 너무 오래 쌀 시장을 통제해온 게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쌀값 폭등에도 일본 정부가 쌀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쌀 시장이 얼마나 경직돼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본 감산 정책의 문제점은 50여 년에 걸쳐 너무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과잉인 벼 재배를 줄여야겠지만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쌀의 공급 부족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쌀이 남아 돌기 때문에 정부가 벼 재배 면적 줄이기로 했는데 이 일본 사례를 분석해서 우리 대책에도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장담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게 현실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중재 역할에서 손을 떼겠다면서 본격적인 종전 압박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 러시아는 내심 웃음 짓는 분위기입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중재를 그만둘 수 있다고 말합니다. For some reason, one of the two parties makes it very difficult. We're just going to say you're foolish, you're fools, you're horrible people, and we're going to just take a pass. 협상이 늦어지자 미국이 발을 뺄 수 있다는 경고인데 미 국무부도 나서 양측 모두를 압박했습니다.
About a matter of days, not a matter of weeks, whether or not this is a war that can be ended. If it can, we're prepared to do whatever we can to facilitate that and make sure that it happens. 취임 24시간 안에 종전을 공언한 트럼프 행정부가 3개월이 되도록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다급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 영유권을 인정해주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러시아는 느긋한 분위기입니다. стремится к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этого конфликта, к обеспечению своих собственных интересов и открыто для диалога. Мы продолжаем это. 반면 우크라이나는 영토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 강경해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패싱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외신은 전망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백악관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의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홈페이지에 실었습니다. 그동안 검증되지 않은 가설로만 알려졌던 코로나 우한 기원설을 공식화한 건데요. 관세 전쟁 관련 중국 압박용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실험실 누출이라는 큰 영문 단어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전신 사진이 겹쳐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의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주장이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에 실렸습니다. 바이러스가 자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생물학적 특징을 지녔고 우한 연구소 직원들이 팬데믹 이전 코로나19와 비슷한 증상을 겪었다는 내용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별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공화당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의 진실을 알려줬다고 성명을 냈지만 정작 미국 정보당국들은 코로나19의 발생 기원에 대해 입장이 엇갈립니다. 미 연방수사국과 중앙정보국 등은 중국 실험실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인 반면 Lab leak is the only explanation credibly supported by our intelligence, by science, and by common sense. 국가정보위원회 등 다른 정보기관은 자연 발생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백악관 홈페이지 공개는 관세 전쟁 중인 중국을 압박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중부지방과 전남, 제주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강원 내륙에 최대 3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 북부, 영남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하늘은 차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는데요. 서울 11도, 대전 12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 27도로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9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